예, 안녕하세요. 김영호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사장의 근로자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사장이 어떤 건가 하면 그 보통 제조업종에서 생산직 근로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과거에는 근로자였는데 그 일부분들을 이제 사업자로 독립을 시킨 거죠. 그 사용자로 독립을 시켜서 그 사업자 등록을 내게 하고 그 이 사업자랑 원래 일을 했던 회사랑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을 소사장이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소사장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만둬요. 그만둘 경우에 원래 회사를 상대로 해서 나는 이게 그 형식상으로는 소사장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당신의 근로자인 겁니다. 근로자인 거니까 이제 그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도 지급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근로기준법상으로 저를 근로자로서 보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에 대한 판례 내용들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소개해드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떤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인 거죠. 회사 안에 생산직 근로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갑과을이 있습니다. 갑과을에 대해서 A 회사가 이제 요거 조금 이제 권유를 한 거죠. 이제 소사장을 해서 당신들이 사업자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걸 권유를 하게 되고 이 소사장들이 이제 즉 생산직 근로자라 했던 이분들이 사업체를 차리는 겁니다. 차려서 그 소사장으로서 이제 사업장을 설립을 하게 돼요. 그러면 원래 이제 했던 일들은 같습니다. 같은 건데 단지 이제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자로서 이제 독립이 된 거죠. 자, 이런 주식회사 A와 이 소사장들이 도급계약이라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뭐 그런데 여전히 근로자로서 독립을 했기 때문에 뭐 생산 시설물 같은 것들이 없겠죠, 그죠? A가 뭐 필요한 자재라든지 도구도 제공하고 각종의 세금도 대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이 갑과 을에 대해서 작업 지시나 출퇴근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야근 수당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말 출근을 강요하는 경우도 생겨요. 휴가 기간도 조정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보니까 사실은 사용자로서 사업자로서 독립을 한 건데 뭔가 근로자처럼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소사장들이 보니까 야 이게 과연 우리에 대해서 회사가 지금 여전히 근로자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근로자라고 한다면 퇴직금이라든지 연차휴가 수당을 줘야 되는데 우리도 근로자인 거다. 우리에게도 이런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뭐죠? 예, 이런 경우도 똑같이 과연 이 소사장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과연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예, 우리 판례에서는 지금 근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고 있죠?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을 보는 게 아니죠, 그죠?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 같은 형식적인 것들을 보는 게 아니고 실질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실질을 본다라고 했죠?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럼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는지는요? 여러 가지 징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몇 가지 것들은 이건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서 근로자성을 쉽게 보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법리가 여기서도 동일하게 등장을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뭐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이냐 도급계약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죠? 실질적으로 사용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받고 있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다. 그러면 이게 사용 종속 관계 있는지는 여러 가지 징표들을 나열을 하면서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다. 그 중에서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를 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일반 근로자 판단에 대한 법리들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판례에서는 소사장들에 대한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이 판단 징표에다가 몇 가지를 추가를 시키게 됩니다. 이거 추가하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자,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첨작을 합니다. 자, 뭘 첨작하는가 하면 소사장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경우에 자기 스스로가 이 계약 관계를 단절하고 소사장이 된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는 이제 원치 않은데 자기 의사에 반해서 이 회사가 강제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따져보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업 운영에 대해서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거냐, 각종의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 부담 등의 주체로서의 독자성이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작업 수행 과정이라든지 노무 관리에 있어가지고 과연 모기업이 개입이나 간섭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 거냐 이것도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수 지급 방식이라든지 보수액이 얼마나 달라지는 거냐 그리고 모기업 근로자에 비해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참작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게 돼요. 정리하게 되면 소사장이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일반적인 근로자에 대한 판단 법리를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또 약간의 독특한 그런 그 판단 기준을 추가해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형식이 소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용 종속 관계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근로자인 거다. 이건데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는지는 다른 것들을 약간 더 추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사용 종속 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지휘 감독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판례에서는 소사장에 대한 지휘 감독은 나름대로 이미 그 전문성이 있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즉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지휘 감독을 했는지 이거보다는 간접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지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것만 따지더라도 뭐 충분한 거 아니냐 이런 판례 법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해당 사안에서는 이런 소사장은 근로자인 겁니다. 이걸 긍정한 사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판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